예, 어제 3.0이 넘는 여진이 두 차례 발생한 경북 포항에서 오늘도 세 차례 추가 여진이 있었습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포항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 또 그리고 지진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또 한상환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조 교수님이 지금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어떤 학과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전통적으로 토목과였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토목과 이런 것이 지리정보가 이제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제 안전, 재해 재난을 방지하고 안전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됐고, 아, 지진과 같은 재난에 이제 대처하는 것. 그 다음에 경영정보. 최근에는 이제 ICT 계통 분야가 결합이 돼서 이 건설 모든 환경, 이 사회 환경하고 같이 이제 리레이가는 새로운 이제 교과 구정으로 한 20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제 이 지진이 언제까지,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것인지 아니면은 여진이 지금처럼 뭐 2.0에서 3.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게 있다가 그냥 말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단 말이죠. 제가 그걸 알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GOK죠. 하늘만 아는 일입니다. God only knows예요. 이제 하늘만 아는 일이고, 바라기로는 여진이 점점 줄어들고, 이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있는 지진 에너지가 자꾸 분출이 돼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가능한 한 큰 피해 없이 빨리 분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는 최소한 하여튼 재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원래 지금 본진이 5.4였단 말이죠. 이거보다 큰 여진이 그 뒤에도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세요? 본진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여진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규모가요. 이제 작게는 뭐 한 몇 주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길게는 뭐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여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진은 이제 규모가 줄어들면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구조물이 건전할 때는 괜찮았지만 본진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았을 때는 사실 여진 때문에 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갖다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지난해는 이제 경주에서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은 규모가 5.4였단 말이죠.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지진 피해는 건축물 피해도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특징이 좀 여러 가지로 비교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경주 지진하고 이번 흥해, 정확하게 이제 포항 북구인 그 흥해입니다. 지진의 진원에서 발생, 진원지에서 그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이번이 4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피해가 이번 훨씬 더 큰 것은 작년에는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건축물 구조가 기와집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보다 금년 특히, 그리고 금년의 흥해 지역은 신흥 산업 지역입니다. 포항구를 중심으로 한 신흥 산업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모이기 시작했고, 또 시설물이 급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제대로 되지 않은 건축물이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많이 난 걸로. 그리고 이번에는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약 15km, 이번엔 9km 정도 얕은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빨리 지상으로 전파되고 해서 좀 부실한 건물들을 더 많이 손상을 준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이제 부실한 건물들을 여러 개를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봐왔는데요. 글쎄 이제 최근에는 내진 설계를 한 건축물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렇게 지진에 이렇게 약한 건물들을 보면은 과연 그 설계대로 시공이 되느냐,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엔지니어들한테 많이 이제 경각심을 일으켰던 것들이 이제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피해가 또 입었다는 사실인데요. 예. 근데 이러한 피해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바다하고 인접한 그런 지역에 있는 곳은 이제 연약 지반을 갖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사실 연약 지반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후에 지표면까지 올라올 때 지반 운동이 증폭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구조물들이 많은 피해를 갖다가 가졌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뭐 1989년에 로마 프리에타 지진이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만 쪽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또 95년도에는 고베 지진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들이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내진 설계 갖다가 잘 반영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또 이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진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안이 그 연약 집안인 경우에는 저렇게 지진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진 이제 보통 우리들이 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한 세 가지 정도 갖다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제대로 시공이 됐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중을 제대로 계산을 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정확한 하중을 갖다 계산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이제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 상세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상세, 철근 상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착이 제대로 됐는지, 이번에 예를 들면은 그 벽체 같은 거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그 비구조물하고 구조물하고 정착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람 하중이라든지 진 하중은 횡방향의 하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접착 상태가 이렇게 그 완전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번 지진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또 지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필로티 구조물들이었었는데요. 자, 저희가 화면을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이 났을 때 이제 필로티 구조물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저렇게 기둥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고 글쎄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렇게 저 지진에 저렇게 건물이 4층, 5층짜리 되는 건물에 기둥이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안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뭐 구조 전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학부 다닐 때 구조,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한 3과목 정도를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필로티 구조에서 이제 기둥이 터져가지고 철근이 안에 휘어진 걸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기둥의 특히 아래 윗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래 위로 들어가는 철근이 있고 그걸 감아주는 띠철근이라는 게 있어요. 띠철근. 이 간격이 가로로. 이게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평균 한 15cm 정도로 해서 제가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30cm 이상 돼서 그것이 전부 터져버리고 안에 주철근이 옆으로 휘어지는 아래 위로 다 일어났거든요. 이건 뭐냐면 설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띠철근을 제대로 시공, 왜? 이게 바로 돈하고 관계돼. 이게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런 그 기둥이 만들어졌지 않나. 그런데 굳이 우리가 내진 설계를 안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중 제대로 계산하고 모든 걸 정상적으로 하면은 내진이란 말 안 쓰더라도 이번 정도에는 충분하게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한 교수님, 그 화면에 나오는 저 그 필로티 구조물 같은 경우 말이죠. 저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글쎄 좀 더 정확하게 좀 클로즈업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봐서 저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진이 났을 때 저걸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필로티 구조는 구조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내진 설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위층, 상부층 부분은 벽식으로 와 있다가요. 하부층 부분은 기둥만 있는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 비정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위에 이제 지진이 오면은 아래쪽이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1층에서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부층에 있는 벽체들이 다 아주 비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또 아래에 있는 또 그 코어월, 그 엘리베이터실하고 계단실이 있는 코어월도
이제 귀퉁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평면 비정형 결정체가 되어 있어서 지진이 오면은 이렇게 비틀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1층 부분에서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진 설계 갖다 하는 방법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숙지해서 그 갖다 설계 갖다 했다 그러면은 이런 피해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의 대부분이 필로티 구조예요. 그리고 요즘 그렇습니다. 또 아파트들도 필로티 구조가 유행인데 안전에 문제 없겠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그것은 이제 좀 더 검토를 갖다 해봐야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취약하지만 내진 설계가 아니고요? 내진 설계 갖다 잘했을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내진 설계 보강해 놓은 시설물을 어디에서 주로 볼 수 있냐면은 우리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든지 큰 역에 보면은 옛날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했다가 요즘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X자로 또 H빔 같은 걸쳐가지고 내진 보강을 많이 해놓은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진 구조인데 뭐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학교나 공공시설 같은 거 보면 건물 바깥에 별도의 기둥을 만들어서도 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번에 그 포항의 필로티 기둥이 터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에서 주철근 그다음에 그를 묶어주는 띠철근 이 간격이 너무 넓었던 것이 일차적인 그 설계가 그렇게 됐는지 그렇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 있던 또 저희 후배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뭐 열이면 10명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데 이 필로티 자체가 지진에 취약하다. 그런 말씀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얼마든지 우리가 보강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설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내진이란 말을 안 쓰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번에도 멀쩡한 건물이 있었잖아요, 옆에. 그렇죠. 아무 문제 없는 건물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뭐 시공상에 얼마만큼 충실히 했느냐 하는 문제도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역학적으로 계산을 정확히 했느냐 그 부분도 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게 포항에는 1,200명 가까운 이재민이 있는데요. 이재민을 수용한 이 대피소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대피소로 지정을 할 때는 이 내진 설계도 먼저 봐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이게 상식일 텐데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진 났을 때 긴급 대피소는 넓은 공간입니다. 이제 운동장이나 도로 같은데 우선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번에 대피소라고 하는 것은 대피소가 아니고 피해민들을 수용해는 보호소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지진 매뉴얼에 따라서 지정이 돼 있는 지진 대피소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공직 사회에서 대피소 그러니까 자꾸 어떤 시설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피소란 말하고 보호소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 체육관이 과연 이제 안전한 설계가 돼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정한 대피소가 다 모두 지금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그 지진에 대한 대피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요. 특등급이라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건물에 비해서 1.5배 하중을 더 보고서 이렇게 설계가 하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물들인데요. 사실은 조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지진에 대한 대피소인지 아니면 일반 대피소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설물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정부의 이제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는 이제 재난에 따른 대피 시설을 이제 안내를 해 놓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곳에 가서 대피를 해 있으라 하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지정돼 있는 대피소가 그러니까 그게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그게 얘기죠. 공간 개념이지 공간만 확보하는 거지 그냥 대피소 개념이다 구조적인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피소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요. 학교 시설물들, 학교 강당 같은 데서 이제 내진 특등급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보강하는 그런 보강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확보가 되면은 상당히 안전적인 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어쨌든 뭐 대피소가 아니라 이제 수용소 개념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포항 지진으로 또 한번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액상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진앙지 주변으로 해서 액상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면서 이 땅이 물렁물렁해져서 이제 건축물 안전에 다시 한번 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액상화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땅이 축축하게 보이는 것 있죠. 예, 그 예. 습기가 있는 물, 이게 뭐냐면 물이 토립자하고 흙입자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평상시에 가지고 있다가 예. 지진으로부터 강한 빠른 진동을 받으면은 이 결합되어 있던 물이 토립자로부터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위로 올라오는 현상. 물만. 예. 물만. 예. 그리고 물이 올라오면서 이제 가는 이제 모래 같은 것도 이제 딸려서 오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물이 가라앉으면서 가는 입자는 가라앉아 버리고 예. 위에 모래하고 또는 콩자갈 같은 것이 남아 있는데 예. 이번에 이 액상화는 예를 들어서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예. 동경역 주차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예. 그러다가 물이 다 가라앉았는데 이번에는 액상화가 주로 우리는 농경지에서 일어났거든요. 예, 예. 농경지라고 하는 것은 습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제 가을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액상화 생기는 건 그렇게 특별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 액상화가 어느 깊이에까지 생기느냐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그런 지점에는 건물, 시설물을 세워서는 안 되죠. 예. 우리가 만약 이게 육상 부분에서도 그런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시설물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이 액상화 현상 때문에 이제 주택 안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말이죠. 근데 액상화 지금 이 그 포항 지역이 지진이 난 포항 지역이 퇴적층이기 때문에 액상화 현상은 쉽게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예,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일정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크게 뭐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까? 액상화라는 거는 걱정하다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액상화 있는 지역에 만약에 구조물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액상화가 진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예. 사실은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부동치마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도를 갖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건물을 갖다가 밑에 있는 집안이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예. 지내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건물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갖다 기울여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액상화가 의심되는 부분에는 구조물을 갖다가 건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내진 설계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지진이 나면은 건물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일반적인 내진 설계 갖다 가지고서 설계 갖다 했을 때 액상화 갖다 고려하지 않고 했을 때는요. 그런 이제 그 결론을 갖다 얻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액상화가 의심되는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그 기초에 대한 어떤 설계 갖다 할 때 충분히 이제 고려 갖다 해가지고 파일들 갖다가 설계할 때 이럴 때 이제 반영 갖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추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액상화가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나느냐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깊어질수록 위험성은 더 이제 큰 건데 지표면에만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표면에 가볍게 천층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주로 이제 농경지에 일어났기 때문에 농경지라는 건 습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름에 약간 습기가 있어 보이는 흙을 손으로 빨리빨리 치면은 액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그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많이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그런 바로 거는 또 가볍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액상화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액상화입니다. 그게. 그래서 흙 입자가 액체고 꼭 요구르트 같이 있죠. 이제 흐를 수 있도록 돼버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약한 거죠. 집안이. 집안이 약하니까 그런 데는 시설을 해서는 안 되죠. 특히 이제 깊은 데까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곳에서는 앞으로 이걸 조사해서 그런 곳에서는 앞으로 농경지에 매립해가지고 안 보이더라도 그런 곳이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런 데는 시설물이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제도적인 기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지진이 발생한 뒤로 또 생존 가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자, 생존 가방이 뭔지 이번에는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생존 가방에 먼저 어떤 게 들어가는 건지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물이 1인당 하루에 2리터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쌀, 또 비상식량, 통조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식기도 있어야 되고 부탄가스도 있어야 되고
또 약품도 필요합니다. 자, 가정 내 비상 물자로 이렇게 미리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이 비상 물자 이 부분은 글쎄요.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한 달 정도 버틸 용량으로 준비할 것들을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먼저 구비하라고 하면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 우선 지난 15일 날 우리가 지진 났지 않습니까? 예. 지진 나던 날 킨텍스에서 예. 전시회가 있었는데 방재 안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각종 비상 배낭들이 나오고 했는데 이걸 가정에 설치 뭐 했다고 합시다. 했다고 하면은 평상시에 갖고 다닐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물 2리터 가지고 하루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비상 식량을 앞으로 몇 달간 보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그리고 수시로 그걸 바꿔주고 하면 좋은데 과연 휴대성이 있느냐라고 예.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약품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예를 들어 프레시 같은 것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지진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지진이 나서 몇 초간 또는 몇 시간 동안 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때는 휴대성이 없어서 별 쓸모가 없는 걸 용품들을 이제 업체들은 뭘 넣고 해서 잔뜩 넣어가지고 뭐 적지 않은 돈으로 이제 팔고는 있는데 예. 갖고 있으면 좋죠. 예, 그러나 휴대성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용품을 전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은 과연 며칠이나 보관하고 며칠 후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물 같은 거, 그다음에 마른 식량 같은 건 좋아요. 라면 같은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진이 나면은 몇 시간 또는 하루 정도만 지나면 정부에서 전부 구호소를 만들고 해서 바로 이제 공급이 될 수가 있는 우리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품은 몰라도 또 비상 뭐 식량, 식수 같은 건 몰라도 그렇게 용품을 화려하게 준비한다는 건 별 실용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8가지를 봤어요. 예. 그 휴대할 수 없다. 그 휴대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군요.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후레쉬 같은 것도 요즘 이제 소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 이제 넣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이런 건 아주 뭐 유용하죠. 그다음에 비상 라이프든지 뭐 줄 꽂는 거든지 이런 건 유용한데 그 외 식품이나 이런 건 과연 쓸모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포항에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당장 추위에 이 방안 시설이 이불이든지 방한복 같은 걸 그 안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부피가. 그래서 실용성에 문제가 있더라. 저희가 한 8가지를 그날 보면서 그 제조하신 분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좀 한번 포함해 주세요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 예. 실용성의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은 뭐 그래도 준비할 거는 우리가 어떤 대책이라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피해를 갖다 입었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갖다가 하루 이틀 정도 서바이벌 할 수 있는 키트가 이제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물건들이 무엇일지 갖다가 수정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지진을 갖다가 만나서 만약에 그 갑자기 대피를 갖다 해야 되는 경우라 그러면은 첫 번째로 챙겨야 되는 거는 핸드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휴대전화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글쎄 물 같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물하고 그렇죠. 요즘 비상 식량이 있죠. 예, 비상 식량. 아주 국산이 좋습니다. 줄만 당겨버리면 안에 화학 열 발산제가 있어서 아주 뜨끈한 그 스튜가 나거든 밥하고 나오거든요. 이런 걸 그저 말씀하신 대로 한 이틀 정도분만 준비를 하면 돼요. 이런 지진 재난이 났을 때는 이틀, 하루만 지나도 우리 정부에서 전부 아까 그런 구호소를 당장 설치하고 식사 제공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장기간 하는 건 곤란하고요. 그럼 휴대폰은 배낭에 넣어둘 수는 없어요. 그건 갖고 다니기 때문에 휴대폰을 거기 넣을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이 필수품이긴 하지만. 이걸 전환당했을 때 저의 위치를 갖다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휴대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재난 상황에서 휴대전화가 제대로 통신망이 또 마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비상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휴대전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최근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이제 그런 새로운 단말기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중계기 없이 휴대폰 자체가 중계 기능을 갖도록 해주는 세계 최초의 제품을 지금 곧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중계기가 마비되더라도 휴대폰이 제가 한 대가 있으면 한 2km 정도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 휴대폰의 중계 기능을 이용을 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세계 최초의 제품이 곧 나올 겁니다. 몇 개월 내에 나옵니다. 자, 지진, 자연재해, 대재앙에 글쎄 정부가 마땅히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연재해에 글쎄 이제 정부가 어떤 점에서부터 하나하나 그 준비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학자로서 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갖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지진이 구조물에 큰 피해를 갖다 주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냥 그 어떤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다 가지고서 관리망이라든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기존 건물들, 노후된 건물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획을 갖다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리고 이런 그 시설물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대책을 하는 게 이 공공건물부터 우선 정부가 학교든지 병원이든지 이걸 정부가 이제 내진 설계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이제 사유 건물도 민간 사유 건물이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시공을 한다고 하면은 세제 혜택 같은 것을 줘서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유도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지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또 한상환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